제 이름은 김옥란, 올해 70입니다. 서울 토박이로 평생 초등학교 국어 교사로 살았습니다. 은퇴 후 강동구 이쪽으로 이사와 살게 되었죠. 새 채의 집에서 월세를 받으며 지냅니다.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미림이, 그리고 손자 지호는 그중 한 채에 살고, 저는 그 옆동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어느 날 해질녘, 막 갈비찜을 끓여내고 주방 가득 다스한 국물 냄새가 차오르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훈이네 가족이었죠. 저녁 먹으러 왔다는 말에 더 묻지 않고 상을 차리느라 바빴습니다. 손자 지호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제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를 안자 문득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해외 좀 나갔다 올게요. 지훈이가 손을 닦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응? 출장 가는 거니?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호 데리고 바람 좀 쓸까 해서요. 저희 가족이랑 미림이 부모님도 같이 유럽으로 일주일 정도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 시부모님도 같이 간다고? 네, 미림이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해외여행 갈 기회가 없으셨어요. 아직 건강하실 때 다 같이 가려고요. 그는 마치 남의 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하듯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미림이는 재빨리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집은 어머니께 맡길게요. 저희 택배도 좀 받아주시고요. 역시 어머니가 최고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국을 떠먹었습니다. 제 행동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든든하시니까 저희는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게 가장 안심이에요. 지훈이가 저를 쳐다보며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건 이미 결정된 사항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갈비찜을 큰 그릇에 덜어내며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자, 밥 먹자. 식탁 위는 따뜻한 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특별히고 소고기 무국도 끓였습니다. 손자는 맛있게 먹었고 사돈어른도 젓가락질을 하며 맛깔스럽게 드셨습니다. 이 갈비찜은 정말이지 연세 드실수록 솜씨가 더 좋아지시네요. 김 선생님은 정말 제주꾼이세요. 사돈어른이 젓가락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드니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네요. 이번 여행 다녀오면 꼭 다시 와서 먹어야겠어요. 그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덧붙였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어머니도 꼭 같이 모시고 가야죠. 저는 손에 든 밥을 내려놓고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휴대폰만 내려다보고 있어 제 말을 전혀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림이가 대신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멀미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 일정은 좀 빡빡해서 저희도 어머니가 너무 힘드실까봐 걱정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너희들 잘 다녀와. 난 집에 있어도 괜찮아.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저 자신에게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식사 후 지훈이가 서류 몇 장을 제 손에 놓았습니다. 이건 공과금 고지서고요. 고양이 사료는 주방 제일 아래 칸에 넣어뒀어요. 냉장고에 있는 건 너무 많이 건드리지 마세요. 나중에 돌아와서 상하기 쉬우니까요. 아, 맞다. 택배가 몇 개 올 텐데 저희 것 좀 받아주세요. 저는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을 한 장 한 장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주는 체크리스트 같았습니다. 여행 경비도 우리 형편에 빠듯해요. 어른 넷의 아이 하나면 이미 충분하죠. 미림이가 식기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한 명이 더 늘면 부담이 너무 커요. 어머니, 이해해 주시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청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선물 사올게요. 지훈이가 말을 마치고 일어서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위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시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싱크대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들이 큰 짐을 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자 지호는 여전히 눈을 비비고 있었고 사돈 어른은 마치 레드카펫이라도 밥으러 가는 듯 차려입었습니다. 유럽은 추우니 두껍게 입어야 한다더군요. 지훈이가 여행 가방을 끌고 마지막으로 제게 열쇠 꾸러미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 집은 어머니께 맡길게요. 저는 열쇠를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조심히 잘 다녀와. 손자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같이 안 가? 미리미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너무 멀리 가면 힘들어. 저는 쪼그려 앉아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너 기다릴게. 고양이도 돌봐줄게. 그들이 떠날 때 저는 창가에 서서 아래층에 서 있는 공항 셔틀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는 사돈어른의 짐을 옮기고 미리미는 옆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차창에 기대어 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집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어항 모터의 부글부글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김은 이미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감히 버리지 않았지만 저는 제가 남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적합하고 가장 조용히 집에 있을 사람.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웃 김 여사가 막 사온 간장과 채소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님, 어쩐 일로 여기 계세요. 그녀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여기 사는데 여기 아니면 어디에 가겠어요? 아니요. 제 말은 김 선생님 댁 지훈이네. 가족 다 같이 해외여행 간 거 아니에요? 어제 제가 5명이 그 셔틀버스에 타는 걸 봤어요. 손자도 작은 정장 입고 귀엽던데요.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김 선생님 손자 사진도 2장 찍어줬는데 어머니 보여드리라고 했거든요. 제 손은 쓰레기 봉투를 꽉 쥐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력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갑자기 안 가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여행 일정표 보니까 2달 전부터 미리미가 단톡방에서 유럽 세금 환급 어떻게 받는지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전 다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저한테 갈 건지 안 갈 건지 묻지 않았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이웃 김 여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미리미가 공유한 노년층 뼈 건강관리법이라는 글이었고 아래에 지훈이가 저장이라는 2 글자를 남겼습니다. 미로 스크롤 해보니 지호의 기말고사 성적표 사진과 함께 수많은 이모티콘이 보였습니다. 사돈어른이 지호의 머리를 잘라주는 사진, 사돈과 지훈이가 주방에서 스테이크를 굽는 사진, 그리고 미리미가 V포즈를 취하며 찍은 셀카도 있었습니다. 저는 해외여행 준비라는 네 글자를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날 우리 해외여행 가요라고 통보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건물 경비원이 엘리베이터 점검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제 동의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알려준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단톡방을 나갔다가 다시 지훈이의 개인 프로필을 눌렀습니다. 몇 번을 클릭한 후에야 그의 게시물에서 공항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가족이 출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손자는 만화 캐릭터 여행 가방을 끌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게시물에는 가족 여행 3대가 함께하는 유럽 7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몇 초간 바라보다 댓글을 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단톡방으로 돌아와 채팅 기록을 뒤적이다 문득 들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 단톡방에 없었던 건 아닐까. 그저 익숙해져서 내가 이 단톡방에 없었던 건 아닐까. 오후 5시 반 택배를 가지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문 앞에서 다시 이웃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지
반찬 봉투 몇 개를 더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오지랖 넓은 건 아닌데요. 정말 그들이 같이 가자고 안 했어요? 네, 집은 항상 누가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습니다. 그들이 김 선생님이 몸이 안 좋고 해외여행을 싫어하고 밖에서 식사하는 것도 익숙지 않다고 하던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제가 들을까봐 걱정하는 듯 하면서도 제가 못 들을까봐 염려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며칠 전 단톡방에서 그랬어요. 김 선생님이 좀 전통적이시고 검소한 편이라 가도 적응 못하실 거고 힘드실까봐 걱정된다고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 주방불을 켰습니다. 싱크대에는 아침에 제가 남겨둔 그릇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그릇. 고양이조차도 오후 내내 베란다에서 게으르게 누워있다가 영 소리조차 내기 귀찮은 듯 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예전에 미리미가 제게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여권 아직 있으세요? 저는 그때 벌써 어디에 버렸는지 모르겠어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확인이었지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누가 가고 누가 남을지, 누가 웃으며 여권을 들고 누가 남아서 뜨거운 물을 끓이고 밥을 지을지 이미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그저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을 뿐. 결국 저는 처음부터 여행 가방 안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저 남겨진 사람, 공과 금을 처리하는 사람, 쓰레기 버리는 날을 잊지 않는 사람, 그들의 집을 돌봐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일요일 오전 관리사무소에 가서 주방수도관 수리를 신청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민서 씨는 20살 남짓한 젊은 청년으로 제가 수도꼭지 사진을 보여주자마자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어째 시장에 장 보러 나오시는 걸 잘 못 봤네요. 그가 묻자 저는 웃었습니다. 어디도 가고 싶지 않아서. 그는 저를 따라 집으로 돌아와 수도관을 보러 반쯤 쪼그려 앉아 수도꼭지를 만지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드님네 가족, 이번에 여행 가서 엄청 즐거우셨나 봐요. 어제 제가 그분들 여행 가방 옮기려고 이삿짐센터 불러드렸거든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어제라고? 네, 하루 일찍 다 같이 모였어요. 사돈분들도 함께 오셨고요. 제가 듣기로는 파리에서 사흘 묵고 밀라노로 간다고 하던데요. 저는 수도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내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CC 리뷰하면 가지고 있니? 그는 머리를 극적했습니다. 아, 아주머니는 어떤 날짜 거보시게요? 저는 그들이 떠나던 날짜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서 씨는 더 묻지 않고 잠시 후 사무실에서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오후 4시. 저는 관리사무소의 비좁은 모니터실에 앉아 회색빛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들 가족 5명이 짐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손자 지호는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깡총깡총 뛰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돈어른은 연보라색 코트를 입고 샤넬 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지훈이는 가장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쪽짐 너무 무겁게 하지 마. 우리가 예약한 호텔 엘리베이터가 작다고. 사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이 한 박스는 전부 미리미 선물이야. 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웃었고 서로에게 익숙한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팀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소리 없이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겨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파리 일정을 즐겁게 계획할 때부터 이미 저를 참여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밤에 집에 돌아왔을 때 가슴이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지훈이가 몇 년 전에 남겨둔 나이패드를 찾아냈습니다. 모델도 오래되었고
가장자리 페인트도 벗겨져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놀랍게도 켜졌습니다. 놀랍게도 켜졌습니다. 지문 잠금 해제 비밀번호를 누르자 라인이 놀랍게도 켜졌습니다. 지문 잠금 해제 비밀번호를 미리 로그인된 채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3개의 단톡방이 보였는데 그중 하나는 우리 가족이었는데 저는 그 단톡방을 클릭하고 처음부터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달 전 미리미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의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집 문제는 빨리 처리해야 할 텐데. 지훈이가 답장했습니다. 아직 말씀 안 하셨죠? 제가 시간 봐서 슬쩍 얘기해 볼게요. 사돈어른이 말했습니다. 옥란이 아직 건강하시니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명예 변경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미가 다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집세 중 적어도 2채는 저희 명의로 해야죠. 안 그러면 나중에 지호 학비도 못 대줄 거예요.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집은 나한테 준다고 했으니 문제없어. 그동안 미뤄왔을 뿐이지. 저는 그들의 대화 기록을 넘겨보면서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기록이 튀어나왔습니다. 반달 전의 메시지였습니다. 미리미가 라인 대화 캡처 사진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봐요. 저한테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면 안 주더라도 저희를 남처럼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훈이가 답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저런 분이야. 난 어릴 때부터 익숙해. 당신이 좀 참아. 언젠가는 마음을 바꾸실 거야. 저는 아이패드를 바로 끄지 않고 화면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이 집은 저와 제 남편이 한 푼 두 푼 모아 산 것이었습니다. 신당동의 첫 번째 작은 아파트부터 나중에 송도에 투자한 집,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강동구의 낡은 계단식 아파트까지 벽돌 한 장이 저희 발자취였고 저희 돈이 들어갔고 버스를 타고 계약서에 서명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있고 아직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늙지 않은 시점에 그들이 벌써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계획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늙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저항하지 못할 때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 남편의 유품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저희가 젊은 시절 찍었던 흑백 결혼사진과 3권의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등기권리증을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저와 남편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변기를 직접 나르고 지붕을 수리하며 만들었던 저희의 집. 저는 그 서류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 이름으로 하자고 고집했던 건 당신이었지만 지금 그걸 빼앗으려 하는 건 친아들이로구나. 저는 눈이 멀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너무 늦게 그들의 본심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제가 이 집의 주인공이 아닌 변수로 이미 써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웃으며 이야기할 때 제 자리는 이미 지워져 있었고 남은 것은 열쇠, 가스 계량기, 쓰레기 버리는 날, 그리고 그들이 제가 서명해 주기를 기다리는 양도 서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아직 한 가지 권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바로 거부할 권리였습니다. 주소록을 뒤적이는 동안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박희원이라는 3글자가 화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10분 동안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는 2번 울린 후에 연결되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저는 잠시 멈췄다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요즘 어떠니? 일이 바쁘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는 2초간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시네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너 요즘 언제 시간 되니?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보지 못할까봐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할까? 네,
내일 오전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제 손등에 닿았고 노인성 반점이 얼룩덜룩하게 보였습니다. 저 자신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누구에게도 부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쓰러졌을 때도 혼자 감당했습니다. 혜원이에게도 거의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견딜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은 것입니다. 저희는 역 근처의 낡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혜원이는 미리 와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 바지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아버지가 젊었을 때 교재를 뒤적이던 모습처럼 자료를 뒤적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일어나 제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살이 빠지셨네요.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절 찾아오신 걸 보니. 저는 고개를 숙이고 컵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집을 당분간 네 명의로 해두고 싶구나. 그 말은 목구멍에서 긁어나오듯 눌리고 희미해서 저 자신도 제대로 듣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를 의심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죽음이 두려운 것도 아니야. 단지 문득 깨달았어. 이 집에는 정말로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집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파란색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제가 이미 다 알아봤어요, 어머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너는 벌써 알고 있었니? 그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바보는 아니죠. 어머니는 말씀 안 하시지만 그들이 어머니께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전화로도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대꾸하지 못했지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자료를 펼치며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세 채의 집을 신탁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제가 수탁인이 되고 어머니는 거주권, 임대권, 처분권을 그대로 가지시는 거죠. 그들은 손댈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을 거예요. 저는 이해하기 다소 어려웠지만 그가 말하는 것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들에게 뭘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어머니 자신을 지키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겠다. 저희는 구석에 앉아 차가 식을 때까지 차를 마셨습니다. 창문 틈새로 햇살이 스며들어 테이블 위에 놓인 파란색 서류와 겹쳐진 저희의 손등을 비추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문득 이 순간이 어떤 것보다도 안심되었습니다. 서류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제 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부탁할 필요가 없었지만 제가 마침내 부탁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용실부터 철물점, 만두 가게부터 학원까지 가게 간판들이 줄지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는 제가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집이 필요하면 제가 돈을 마련해 주었고 손자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하면 제가 돈을 내주었습니다. 제가 마침내 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남겨두려고 하자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혜원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불화가 아니라 자기 보호예요. 그래요. 불화가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웃으며 빼앗기는 것을 막고 제 평생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보호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좀 늦었을 수도 있지만 아예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깨닫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법률사무소는 테헤랄로의 낡은 사무실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마치 일부러 사람들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리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딸 옆에 서서 손바닥에 땀이 났고 긴장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긴장되세요, 어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 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네 아버지는 예전에 집 문제는 제일 골치 아픈 일이라고 하셨는데 이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엘리베이터가 띵 소리와 함께 열렸고 양복을 입은 중년 변호사가 이미 문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드디어 오셨네요. 그가 웃었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만 더 늦었으면 아마 늦었을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자녀들 간의 재산 분쟁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누군가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경우 가족이라 할지라도 김 여사님 명의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저희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탁은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설정하는 겁니다. 혜원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거주권과 사용권을 유지하시고 나머지는 가족 신탁으로 설정해서 제가 관리하게 해주세요. 저는 앉아서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두꺼운 서류 뭉치에는 조항과 설명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김 여사님,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은 몇 건이신가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등을 곧게 편 채 입을 열었습니다. 한 채는 송도에 있어요. 제일 먼저 샀던 아파트인데 그때 네 아버지가 막 은퇴하고 나중에 우리가 거기서 살자고 했었죠. 그리고 강동구에 2채가 있는데 지하철역 근처예요. 한 채는 월세 주고 한 채는 제가 살고 있어요. 마지막 한 채는 하남에 있는데 저희 결혼 10주년에 샀던 낡은 아파트 3층이에요.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통풍이 잘 되죠. 저는 마치 30년에 걸친 전쟁을 설명하듯이 한숨에 말을 마쳤습니다. 변호사는 제 말을 듣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몇 채의 부동산을 김 여사님께서 설정하신 대로 신탁 기간을 김 여사님 생전으로 제한하고 거주 및 임대 사용권을 유지하며 누구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한다면 위험은 확실히 최저로 줄어들 겁니다. 그럼 지훈이네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더라도 통제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늘 이 서류에 정식으로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펜을 쥐고 한참 동안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혜원이가 제 옆에 앉아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맞서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어머니가 앞으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어머니가 편안하게 사시도록 하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 계실 때가 되어서야 싸움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비난이 아니라 신뢰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침내 누군가가 제가 마음을 바꾸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 그 문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펜을 들고 제 이름을 정중하게 적었습니다. 서명하는 그 순간 문득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한 덩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이라는 부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서명하는 제 마음속 습관이 마침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들은 여전히 소유이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혜원이가 웃으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도장이나 찍으러 온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모자를 쓰고 거리에서 팥빙수를 파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혜원이가 한 그릇 먹을 거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지금은 따뜻한 차 한 잔만 마시고 싶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저랑 똑같네요. 문득 그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저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선택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그저 명의를 넘겨줄 이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희는 천천히 인도를 걸었습니다. 차 소리, 발자국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문득 도시가 예전처럼 시끄럽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을 자신의 편에 두면 세상은 훨씬 고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었습니다. 창가에서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3권의 등기권리증 사본을 응시했습니다. 과거 대출 서류, 담보 설정 서류, 임대 계약서 등을 서명할 때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초조하고 수동적이었던 마음. 하지만 오늘은 저는 깨어 있었고 능동적이었으며 준비된 상태로 서명했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남겨지도록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제 미래를 스스로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막 주방에서 물을 따라 나오는데 휴대폰이 한번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운 음성 통화라고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1분 후 2번째 진동이 울렸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음성 메시지 5개, 사진 2장, 그리고 전화 좀 받으면 안 돼? 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창밖은 햇살이 밝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베란다에 서서 아래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공항버스가 막 골목 끝에 멈췄습니다. 짐칸이 열리자 지훈이가 내려왔습니다. 지호야, 발 조심해. 라고 외치며 가방을 치며 가방을 꺼냈습니다. 미리미가 뒤따라왔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 피곤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돈어른이 커다란 빨간새입니다. 그들은 현관 앞에 서서 지훈이가 열쇠를 꺼내 문에 꽂고 한번 돌렸습니다.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바뀌었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지만 10여 초가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우리 문 안 열어줘? 사돈어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사람들이 해외여행 갔다가 돌아왔는데 문도 안 열어줘? 우리 어른들도 못 들어가게 해. 미리미가 말렸습니다. 어머니, 일단 싸우지 마세요.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무슨 오해? 사돈어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정신이야? 이건 내 딸에게 빚진 건데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저는 그들의 대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예전에 이 말을 저 자신에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너 자신에게 뭘 먹였니? 왜 항상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 너 벌써 70인데 아직도 너 자신만 생각하니? 아래층 소리의 이웃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재산 분쟁인가 봐. 보아하니 아들 내외가 돌아왔는데 집에 못 들어가는 모양이네. 노인네가 바보가 아니지. 아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등골 빼먹는 가족이 두려운 거지. 저는 창문을 닫지 않고 오히려 한 발짝 더 밖으로 다가섰습니다. 햇살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가 길거리에서 소리쳤습니다. 미치셨어요? 온 가족이 어머니한테 집 좀 봐달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벌여요?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떳떳할 수 있어요?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저를 단죄하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서 자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 아세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지호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지호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충분히 또렷했습니다. 너희들이 떠나기 전에 집은 항상 누가 봐야 한다고 했잖아. 그럼 지금 너희가 말하는 집은 어디냐? 왜 너희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 미리미가 멍해졌습니다. 지훈이가 또 무슨 말을 하려 하자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너를 돌보고 네 계약금 보태주고 네 아이 돌봐주고 네 아이 돌봐주고 네 집 고양이도 키워줬어. 그런데 결국 뭐가 됐지? 너희는 웃으며 여행 가고 짐은 하루 일찍 사고 비행기 표는 2달 전에 끊고 단톡방에서도 나를 내쫓았어. 네가 내가 미쳤다고 말하는데 그럼 너희는 내가 언제 사람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했니? 저는 사돈어른의 얼굴을 바라보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너희가 지금 어디서 자든 나랑 상관없어. 그 순간 아래층은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랐고 어떤 이들은 당황했고 어떤 이들은 뉴스 현장을 보는 듯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참아왔던 그 순결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진작에 너희 집 파녀가 아니야. 이 말을 마치고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낡은 벽시계의 똑딱똑딱 소리만 들릴 뿐 마치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고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TV를 켜자마자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사건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 모 할머니 70대 추정. 딸 가족이 해외여행 간 동안 사적으로 문 잠금 장치를 교체하고 3대 가족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 이유는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화면에는 흐릿한 현관문 사진과 함께 분노에 찬 지훈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분할 화면으로 바뀌자 제목이 튀어나왔습니다. 70 노모, 아들 내쫓아, 불효인가, 재산 갈등인가? 저는 소파에 앉아 가슴이 무언가로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인 메시지가 하나 떴습니다. 이웃 김 여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거 당신네 집이에요? TV에서 말하고 있는데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TV를 끄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이미 여러 기사가 퍼져 있었고 제목들은 마치 저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듯했습니다. 불효자식 내쫓은 모친, 도덕 붕괴인가 재산 불안인가? 효도 안 하면 칼날되어 돌아온다. 노인 변심 강경해. 댓글을 열자 하나하나가 칼처럼 박혀왔습니다. 요즘 노인들은 다 이렇게 냉혈한인가? 곱게 늙을 순 없나? 굳이 살아서 유산 싸움 해야 하나? 돈 많으면 막 해도 되는 줄 아나? 저는 그 글자들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눈은 약간 흐릿했지만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그들이 움직였어요. 혜원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흐음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알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단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을 뿐이지. 지훈이가 그 가십성 인터넷 매체 찾아가서 어머니를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말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아이 눈에는 지금 집 밖에 안 보일 거야. 하지만 저희 쪽에서도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그동안 송금한 기록, 등기권리증, 아파트 CCTV 캡처, 화면을 모두 정리해뒀어요. 그들이 출국 전에 계획했던 단톡방 대화 캡처 화면도 세부 복사해뒀고요. 저는 마치 낯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게시물을 하나 올릴 거예요. 진실을 공개적으로 설명할 거지만 어머니 이름은 언급하지 않을 거고 구체적인 주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구조와 과정, 그리고 증거만 이야기할 거예요. 저 믿으시죠?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믿는다. 게시물이 올라온 지 2시간 만에 댓글 수가 1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늙으면 마음도 썩는다. 자기가 여행 안 가놓고 아들 탓하네. 불쌍한 손자는 돌아오자마자 잘 곳도 없네와 같은 비난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다른 목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리된 게시물과 캡처를 봤는데 이건 애초에 재산 분할 계획이었네요. 바꿔도 잘했네. 안 바꾸고 있다가 쫓겨나는 것보단 낫지.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의무병처럼 생각한다. 늙은 것이 약한 게 아니라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지. 밤이 되자 댓글의 분위기는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엄마도 속여서 집을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만약 우리 엄마가 이런 대접을 받았다면 나도 똑같이 했을 거야. 대체 누가 냉혈한인 걸까? 저는 어떤 댓글에도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끄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욕먹는 것이 두려웠고 여론이 무서웠고 사람들이 제가 불효자식이라고 말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고통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이 훨씬 더 아프다는 것을. 그 댓글들은 그저 차가운 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불길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진정으로 찌른 것은 키보드가 아니요. 저는 미리미가 실수로 보낸 음성 메시지를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반쯤 가다가 멈췄습니다. 집을 그 사람 이름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걔 이름으로 하는 게 낫겠어. 그녀의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어조는 계획이 아니었고 농담도 아니었습니다. 뼛속 깊이 스며 나오는 경멸이었습니다. 저는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에 시집온 첫 해부터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자주 와서 머물렀고 저는 밥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빨래와 설거지를 모두 했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등 뒤에서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녀에게 적어도 노인으로서의 체면은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저는 사람조차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훈이가 집에 두고 간 낡은 태블릿을 찾아 그의 클라우드 백업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몰랐지만 혜원이가 해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막 새로운 애플 아이디를 만들어 모든 자료를 동기화해 주었습니다. 대화 기록을 열자마자 그들 세 사람의 공유 노트에 재산 목록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동구 모처 주택 감정가 1,6억 8천만 원. 하남 낡은 집은 대출 없음. 송도는 예비용으로 임대 가능. 그 아래에는 미리미가 쓴 작은 글씨로 한 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마 10년은 더 버티실 것 같아. 짜증나. 지훈이가 답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후 대비 명목으로 설득해서 어머니가 서명만 해주시면 우리가 처리하자고 했잖아요. 그들은 제가 모른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깨어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너무 오랫동안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제가 방해물로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짜증나라는 문구를 손가락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어떤 괜찮으세요? 라는 말보다도 더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에 샤워를 하면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수건을 걸치고 담담한 눈빛을 가진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건 김 선생님도 아니었고 엄마도 아니었고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저였습니다. 제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저 자신이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한번 살아봐야 해.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획도 아니었고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침 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굶게 하지도 않았고 노숙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로도 그들을 걱정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에게 제가 빨리 죽어서 빨리 물러나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며칠 전 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며칠 전 그 싸움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는 온 가족이 해외여행 가는데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떳떳할 수 있어요? 네가 나에게 떳떳함을 묻는다면 나는 너에게 한 가지만 묻겠다. 너희는 언제 나에게 떳떳했니? 그날 밤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주방에 가서 우유를 데웠습니다. 평소처럼 TV를 켰지만
내용은 보지 않고 그저 앉아서 집안에 흐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979년 저는 25살이었습니다. 푸른색 체크무늬 면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당시 유행하던 물결펌을 한 채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 후 첫 해는 하남의 작은 월세방에서 살았습니다. 양철 지붕이라 여름에는 마치 찜통 속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겨울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베란다에 쪼그려 앉아 대야에 지훈이가 벗어놓은 천 기저귀를 손빨래했습니다. 찬물에 손등이 새빨개졌습니다. 세탁기도 없었으며 시어머니가 도와주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고 밤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고 그때 사돈어른이 한번 찾아와 낡은 이불 한 채를 주며 저희 집 형편도 좋지 않으니 새 것을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공손히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떠났고 이불 솜털이 온 방에 날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은 두 가정의 결합이 아니라 한 여자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게라는 것을. 지훈이가 1살 때 열이 났습니다. 저는 밤새 그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우산도 없이 수건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이의 체온은 40도까지 올라갔고 저는 줄을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안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업 중이에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이렇게 젊으신데. 나중에 집은 3번 바뀌었습니다. 하남에서 강동구로, 다시 송도로. 첫 번째 집의 계약금은 친정에서 물려받은 폐물을 전당포에 맡겨 받곤 3천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겨주신 몇 천만 원의 위로금에 제가 학원에서 몇 년 가르치며 모은 저축을 더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집은 제가 직접 대출을 받아 18년 동안 갚아나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지훈이에게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학교 학비는 제가 냈고 여자친구를 사귈 때는 제가 옷을 사주었습니다. 결혼할 때 예단이 부족하자 저는 사채까지 빌려 마련해 주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 돌봐줄 사람이 없자 저는 교직에서 은퇴하고 하루 종일 아이의 젖을 먹이고 학원, 픽업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저 자신에게 이것은 가족이다, 이것은 책임이다 라고 되뇌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들 입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결코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 채무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은 제가 잔인한 엄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잔인한 걸까요? 수십 년 동안 한 푼도 더 받지 않고 마지막에 제 명의의 집을 되찾으려 하자 불화가 되는 것이라니. 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아직 망가지지 않은 이 몸과 아직 볼 수 있는 눈과 아직 글을 쓸 수 있는 손, 그리고 아직 너희 유산분할표에 이름이 적히지 않은 나 자신뿐입니다. 저는 서재 책상에 앉아 지훈이가 어릴 때 저에게 썼던 첫 번째 카드를 찾아냈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 짧고 삐뚤빼뚤한 한 문장이었지만 저를 40년 동안 참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카드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가장자리가 닳았지만 글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서랍에 다시 넣고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시간은 오로지 나 자신의 것이다. 더 이상 이른바 희생이라는 것에 감동하지 않을 것이고 엄마라는 역할로 억지로 계속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공원에 가서 책을 읽을 것이고 전시회에 갈 것이고 오후 2시에는 내가 마시고 싶은 커피를 마실 것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고 누구를 돌볼 의무도 없으며 화목하다는 꼬리표도 빚지지 않았다. 날이 밝기 전 송도의 바닷바람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약간 짠 내를 풍겼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차를 끓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삿짐센터 시간표, 차량 번호, 층수.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살았던 이 집에는 이제 낡은 소파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몇 가지 가전제품만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너무 낡아서 가져가지 않을 책상 하나. 아주머니는 여동생의 딸이 막 결혼해서 살림살이가 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져갈 것은 새 여행 가방 하나, 옷 2봉지, 그리고 제가 쓴 시집세 권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 사범대 야간반에서 썼던 작품들로 스프링 노트에 제본되어 있었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당시 제가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감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원이가 문 앞에서 저를 위해 문을 잠그고 돌아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남아있을 필요는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인연이 너무 무거워서 떠나는 거란다. 제가 말을 마치고 저 자신도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떠다녔던 것 같았는데 오늘에서야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은 산미탈에 지어진 낮은 단층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알로에, 장수와 만년참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몇몇 은퇴한 공무원, 부인들과 음악을 가르치던 노신사 2분이었습니다. 첫날 이사 왔을 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를 부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데가도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오후에 실버타운에서 수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예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모두가 둥글게 모여 앉았고 강사는 40살 남짓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하면서 흙을 만지고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자신을 위해 글을 써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썼지만 감히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왜 서명하지 못하셨나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의 아내였고 남의 엄마였어요. 한 번도 저 자신이 되어본 적이 없었죠. 그녀는 더 묻지 않고 제 앞에 놓인 흙덩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흙에 당신의 이름을 쓰세요. 실버타운에는 산골짜기 한 가족이라는 단톡방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누군가 음성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물 마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점심때 날씨가 쌀쌀해지니 겉옷 챙겨 입으세요. 저도 가끔 메시지를 보내 오늘 도예 수업에 새로운 색깔이 추가되었다거나 언제 어떤 활동에 등록해야 한다고 알립니다. 처음으로 제 말이 누군가에게 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몇 채의 집을 가졌는지 묻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말을 캐내어 명예 경경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람이기 때문이지 자원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5월 둘째 주 지훈이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버이날이라 저희가 식당 예약했어요. 같이 식사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식당은 제가 아는 강동구의 낡은 샤브샤브 식당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가장 싼 3가지 메뉴만 시켰습니다. 사돈어른이 비싸다고 할까봐 걱정했던 것이죠. 저는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11글자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각해줘서 고맙다. 괜찮다. 저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날 저는 작은 가방을 메고 지하철을 타고 송도 해안가로 갔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구경했습니다. 붕어빵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 마술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었으며 휠체어에 앉은 몇몇 노인들이 손자에게 밀려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초고본인 김옥란 현재 71세. 명예 신탁 재산은 완벽하게 설정됨. 생활비 충분하며 가족의 간섭 불필요. 사후 처리 방안은 다음과 같음. 장례는 종교 의식 없이 진행하며
유골은 딸 혜원이에게 맡겨 처리함. 모든 상속 관련 사항은 미리 계획되어 있으니 논의 불필요. 슬퍼할 필요도 감사할 필요도 없음. 이 생은 명확하게 마무리되었음을 알림. 저는 제 이름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제 평생 수많은 계약서, 기부금, 영수증, 매매 서류, 진료 기록, 카드에 서면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 자신을 위해 서면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제 자신에게 쓴 인생의 답장이었습니다. 서울의 조용하고 아늑한 실버타운에서 기목나는 베란다의 등나무 의자에 기대어 마당에 있는 늙은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71년의 인생, 딸, 며느리, 엄마로서의 길을 걸어온 그녀는 이제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가정이 자신의 평생의 안식처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생하며 돈을 모아 아들이 집을 장만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구았고 모든 것을 내주어 걱정 마세요라는 한마디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그 걱정 마세요는 희생의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것은 집을 보기 위해서였고 그저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조작 가능한 카드가 되었으며 가족에는 계약서에 쓰이니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많은 여인들이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은 혹시 어떤 식탁에서 당신이 제일 착하니까 라는 부드러운 말로 선택권 밖으로 밀려난 적은 없나요? 당신은 혹시 가족 단톡방에서 그들이 여행이나 재산을 계획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면서도 당신에게는 함께할지 묻지 않았던 적은 없나요? 당신은 혹시 밤에 늙어서 자신도 결국 집을 지키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될까봐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기목나는 싸우지도 않았고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자신에게 속한 페이지에 적었을 뿐입니다. 아래에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00명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와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에 다시 만나요.